어머니, 못 배우셨으면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창피해 죽겠네. 며느리 지영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자 준호가 제게 다가왔을 때 며느리 지영이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제 앞에서 확 잡아챘어요. 마치 제가 무슨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잖아요. 배운 것도 없으면서 준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아들 민수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제가 30년간 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매달 벌어들인 돈의 절반 가까이를 어디에 썼는지 말이에요. 그 돈으로 45명의 아이들이 꿈을 이뤘다는 사실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3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순떡이네 분식입니다. 중학교 앞 골목 모퉁이에 있는 그냥 평범한 동네 분식집이죠. 떡볶이 한 접시에 3,500원, 김밥 한 줄에 2,000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아침 6시 반에 가게 문 열고 밤 9시에 문 닫습니다. 일요일만 쉬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그 시절 저는 집이 가난해서 그 이상의 학교는 못 갔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서러웠어요.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아프지만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키운 아들 앞에서, 손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학교를 못 나온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산 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손자 준호의 11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죠. 준호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려고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준호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고기도 따로 볶고 야채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볶아서 양념에 묻혔습니다. 새벽 6시쯤 되니 잡채가 완성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를 큰 접시에 담았죠. 아침 8시쯤 준호가 잠에서 깨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자를 꼭 안아주니 비누 냄새가 났어요. 벌써 11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냄새를 맡으며 뭘 만들었냐고 물었고 저는 잡채를 만들었다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 지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아침 인사를 주고받고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마저 끓여 상에 올렸습니다. 준호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잡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잡채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젓가락도 들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요즘은 다 채소 위주로 담백하게 만들어요. 어머님은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니까. 지영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콜레스테롤도 생각 안 한다며 아이 건강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어요. 준호에게 많이 먹으라고 했죠. 저는 손자 앞에 접시를 가까이 놓아줬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준호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학교에서 시킨 가족 호구조사 해야 한다며 할머니부터 얘기해달라고. 준호가 연필을 들고 과거를 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릴 때 뭐가 제일 하고 싶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운동회도 하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국민학교밖에 못 다녔다고 했죠. 준호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꿈은 뭐였냐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건 못 이뤘네. 제가 대답하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지영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선생님이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으면서요? 아들 민수가 그냥 어릴 때 꿈 얘기라며 말렸지만 지영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준호에게 숙제는 엄마랑 나중에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쉬어야겠다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준호의 종이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교육은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자의 그 표정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영이는 준호를 데리고 학원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민수도 회사 일이 있다며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 식탁을 치웠습니다. 잡채는 반도 먹지 않았고 미역국도 거의 그대로였어요. 손자 생일을 축하하려고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가게로 나갔습니다.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은 영업을 하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춧가루와 참기름 그리고 30년 세월이 배어든 이 공간의 냄새요. 오후 4시쯤 되니 중학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운동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축구부, 야구부 아이들이 땀범벅이 되어서 떡볶이를 시켰죠. 사장님, 떡볶이 4인분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까의 서러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30년을 살아왔어요. 배고파하는 아이들, 꿈을 키우는 아이들, 땀 흘리며 운동하는 아이들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 일부가 제 도움을 받아 지금 운동선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손자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불편해서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가게 일을 핑계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6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구청 업무 관련 통화였는데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사 섭외가 안 됐다느니 예산 처리가 밀렸다느니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지영이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준호가 가방을 던지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얼른 나갔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제가 손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할머니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발표했더니 다들 웃었어요. 할머니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무슨 선생님이냐고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난주에 준호가 했던 그 가족 호구조사가 발표까지 해야 했던 숙제였던 거죠. 그걸 발표했고 아이들이 놀렸던 겁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 친구들이 장난친 거야. 저는 손을 달래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때 지영이가 전화를 끊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준호야, 왜 울어? 지영이가 물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영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괜히 준호한테 그런 얘기하시니까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거예요. 못 배우셨으면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창피하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그냥 바라만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분식집이나 하세요. 거기서 떡볶이나 만드시고요. 지영이가 준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엄마 방으로 가자. 할머니는 요즘 애들 세상을 모르셔. 지영이가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못 배우셨으면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민수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지영이가 한 말을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즘 구청에서 스트레스가 심해. 승진 심사 준비하느라 예민한 거야.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민수야. 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니? 엄마가 좀만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 응?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도 결국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엄마보다 10년을 산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였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시간들, 아들 학비 대느라 겨울에도 난방을 아꼈던 날들, 아들이 대학 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던 시절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입 다물라고 했고요.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떡볶이나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시작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 버렸죠.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에 동네 체육관 앞을 지나쳤어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보였어요. 그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바로 이 체육관 앞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48살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대학교 2학년이었죠. 그날도 지금처럼 새벽에 가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운동복을 입고 야구 글러브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화가 너무 낡아서 밑창이 다 닳아 있었어요. 아이가 신발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이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야구화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이거로도 충분해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거짓말인 게 보였어요. 무슨 포지션 하니? 투수요. 근데 새 신발 살 돈이 없어서요. 이거 신고 마운드에서 던지면 자꾸 미끄러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민수도 중학생 때 야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시켜줬어요. 글러브, 야구화, 유니폼 등 전부 사려면 그런 게 다 돈이었습니다. 민수가 실망하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할머니가 코치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아이가 일어서서 글러브를 들고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신발의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일해온 분식집이었지만 사실 남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빼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남았죠. 그 중에서 반을 떼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옷은 몇 년씩 입고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구청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체능 꿈나무 기금으로 보냈어요.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매달 50만 원씩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가게 형편이 나아져서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보냈어요. 20년입니다. 계산해 보니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45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도 며느리도 당연히 준호도 몰랐죠. 저는 그냥 조용히 가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확인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5시가 되니 단골 청소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처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늘 새벽에 김밥 한 줄을 사가십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언니도 고생 많으세요. 저는 김밥을 싸드리며 웃었습니다. 6시 반쯤 되니 중학교 운동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구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훈련을 마치고 오는 길인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글러브와 배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2줄이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아주며 아이들을 봤어요. 이 아이들 중에 누가 제가 보낸 돈으로 도움받은 학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도움받을 학생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제가 한 일은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배움 아닐까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지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행사 준비 서류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큰 행사 준비하나 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어요. 네, 다음 달에 예체능 꿈나무 기금 20주년 기념 행사해요. 지영이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20주년? 네, 20년 전부터 익명으로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 구에서 45명이나 예체능 꿈나무 지원을 받았거든요. 지영이가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기금 담당이에요. 3년 전부터 맡았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이죠. 이번에 구청장님도 오시고 큰 행사로 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저인 것을 알게 될까봐 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은 누군지 알아? 지영이는 약간 귀찮다는 듯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익명이세요. 20년간 한 번도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꼭 찾아서 감사패를 드리려고 해요. 지영이의 말에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은행 기록 추적해서 겨우 찾아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분 찾아뵙고 행사 초청장 드릴 거예요. 지영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지영이가 저를 찾아올 거란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제 가게로 와서 제가 그 익명 기부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뭐라고 할까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보다 며느리가 알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느리는 저를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입 다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자기가 3년간 담당했던 그 기금이 시어머니가 보낸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생각만 해도 복잡했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전 10시쯤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박순덕 님이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네, 제가 박순덕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청 문화체육과 과장 김성훈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저희 며느리 윤지영 주무관도 아시죠? 아, 네. 윤 주무관이 사장님 며느님이셨군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0년간 저희 예체능 꿈나무 기금에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분이시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에 45명의 아이들이 꿈을 이뤘습니다. 김 과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감사 행사를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 과장이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아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윤 주무관이 은행 기록 추적은 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일 서프라이즈로 공개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네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장이 나가고 저는 멍하니 초청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날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지영이는 매일 밤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행사 준비를 했어요. 구청장님도 오시고 언론사도 온다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토요일에 구청 행사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무슨 행사인데? 예체능 꿈나무 기금 20주년 기념식이요. 제가 담당이라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거든요. 민수 오빠랑 준호도 갈 거예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갈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는지 살짝 실망이 섞인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사양했을 테니까요. 아, 네. 그럼 토요일 오후 1시 반까지 구청 대강당으로 오세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토요일에 가게를 닫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민수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많고 머리는 반백이 됐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후 1시 반 구청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예체능 꿈나무 기금 20주년 감사의 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준호도 저에게 달려왔어요. 지영이는 무대 쪽에서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았나 봐요. 대강당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운동복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아마 기금을 받았던 학생들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영이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 익명으로 저희 예체능 꿈나무 기금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덕분에 45명의 학생들이 운동선수, 예술가의 꿈을 이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분들 중 32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 중에는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저희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오직 은행 자동이체 기록만 있었을 뿐이죠. 지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드디어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긴장해서 손을 꽉 쥐었어요. 구청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신 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조용히 기부해 주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구청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노원구 중계동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당신의 수입 절반을 아이들을 위해 쓰신 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순덕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걸었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순간 지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마이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수도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청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이 감사패를 건넸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떡볶이 먹던 중학생이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프로야구 선수 됐어요. 투수로요. 사장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야구화 사고, 글러브 사고, 대회 나가고, 사장님 덕분입니다. 남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저는 미술 선생님이요. 저는 수영 코치예요. 45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어른이 되어서 저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엄마가 20년간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흐느꼈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말 안 하고 혼자 했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도 저에게 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가 그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대단한 분이?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했어. 저는 손자를 안아줬어요. 그때 지영이가 단상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손에 든 행사 진행 자료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지영이에게 다가갔어요. 윤주무관 수고했어요. 그런데 잠깐 사무실로 좀 가시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체능 기금 집행 내역 중 일부가 맞지 않는다고요.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과장님, 그게 지금 당장 가시죠.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비틀거리며 대강당을 나갔어요. 김 과장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기금을 횡령했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난 3년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대요. 영수증을 조작하고 총 2천만 원 정도.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보낸 기부금을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점심을 굶어가며 아낀 돈을 며느리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대요. 면직될 수도 있대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며느리도 결국은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손자 준호의 엄마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지영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게 분명했어요. 지영이가 거실로 나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승진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게 어머님 돈인 줄도 모르고.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아니, 알았어도 그랬겠죠.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영아, 일어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서 내 얘기 들어.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영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내 말대로 무식한 사람이지. 책도 별로 안 읽었고 문화생활도 몰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간 정직하게 살았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왔지. 그게 내가 배운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삶 속에 있어. 내가 그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는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첫째, 빼돌린 돈은 전액 갚아. 어떻게든 갚아야 해. 네. 어머님. 둘째, 징계는 내가 받아. 도망치지 마. 네. 셋째, 준호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하지 말고. 지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다시는 남을 학력으로 무시하지 마.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지영이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구청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면직은 면했지만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돈을 전액 갚기로 약속했죠. 민수와 지영이는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구청에 반환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하는 빚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영이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6시쯤 되니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영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앞치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님, 제가 토요일마다 가게 일 도와드리려고요. 괜찮으시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되겠니? 너도 쉬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30년을 사셨는지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영이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가게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태우기도 하고 김밥을 삐뚤빼뚤하게 말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지영이가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물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불 조절만 조심하면 돼.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지영이가 주문을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지영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농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영이도 웃었어요. 이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지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이 아이들 보면서 30년을 살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운동부 학생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운동화가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학생이 주문하고 나가려는데 지영이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지영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운동화 사세요. 그렇게 낡은 신발로 운동하면 다쳐요. 지영이가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생이 손사래를 쳤어요. 받아요. 선생님이 학생 때 어려워서 운동 포기할 뻔했거든. 그러니까 받으세요. 지영이가 학생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학생이 깊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변하고 있었어요.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숙제를 하다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남 도와주는 사람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준호.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학교도 많이 못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준호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진짜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게 진짜 배움이야. 저는 손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김 과장이 직접 가게로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기부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지난 6개월간 30여 분이 새로 기부에 동참하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윤주무관도 복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8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했던 그날들이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배고픈 아이들,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요. 저는 오늘도 그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도울 거예요. 진짜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